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은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LH를 비롯한 부동산 투기 특검과 관련해 지금 여야가 내일 실무 협상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특검 지금 대상을 놓고 양측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송은희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지금 부동산 투기 관련해가지고요. 여야가 서로 통 크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특별검사, 특검을 하자.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선출직 공무원들 다 전수조사하자. 예. 또 나아가서 국정조사까지 하자. 셋 다 하자. 이렇게 큰 틀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강론에서는 견해 차이가 큰데요. 특검 관련해가지고 네. 내일 23일 날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3 협의체를 가동을 합니다. 특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큰 줄기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 이번에 문제된 3기 신도시 플러스에서 그 외에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까지 넓히자. 시기적으로는 이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전 한 5년 전까지는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은 한 2013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들여다보고 부동산 적폐를 대대적으로 뿌리 뽑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국민의힘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관련해가지고 뭐 LCT 이것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도 특검이나 국조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강수를 맞받았고요. 또 특검의 수사 기간을 최소 1년은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니 1년 동안 수사를 할 거면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가자는 이야기냐. 그래서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 사안을 1년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고 특별검사 이제 추천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방식을 놓고도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 수사를 공정하게 할 중립적인 인사를 여야 합의해가지고 추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내곡동 사저특검이라든가 최순실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야당인 민주당에 당시 줬다. 추천권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야당에다가 결정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양쪽 의견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시기도 그렇고요. 지금 뭐 특검을 담당을 해야 될 사람들 또 어느 대상을 가지고 할 것이냐까지도 지금 뭐 다 전혀 다른 부분들을 서로 얘기하고 있어서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얘기가 정리가 되려면은 합의가 돼야 될 텐데요. 예. 저는 사실 발본색원 이 말에 반대할 국민들이 없다고 봐요. 네. 그러면 뿌리를 도대체 어느 때까지 봐야 되냐인데 야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게 현 정부에서의 문제점만 샅샅이 타면 되느냐 전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쌓았던 문제를 좀 총체적으로 보려면 2013년부터가 되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조금 범위를 넓혀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이유는 개발지구가 사실 발표되기 직전에 많은 내부 정보들이 이렇게 새나갔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발표된 시점 전후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를 봐야지 투기로냐 아니냐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은 좀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저는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시간이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또 시간 끌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거처럼 야당의 우선권을 주는 안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여당이 이것을 받을 확률이 많지가 않고 정치적으로 계속 가다 보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야당도 그럼 여야 합의로 하자 하면서 좀 다른 부분에 있어 조정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이번에 나온 부동산 문제를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여야 모두 책임이 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지금 언론 보도만 봐도 여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 여야 지방의원 곳곳에서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3월을 넘기지 않고 빨리 관련 법안이라던가 어떤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자칫 서로 협상을 한다고 시간을 끌면 제가 보기에 정말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의 5월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정치권이 요동치면서 이 이슈가 또 살짝 정치권에서 밀려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에 뭐 정계 개편이라든가 그렇겠죠. 예. 김종인 비대위를 계속 이어가느냐 아니면 또 김종인 네. 비대위가 사실상 물러나면서 예전에 뭐 정치인들이 하느냐 이런 데 관심이 모아지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것은 정치인들끼리의 핑퐁 싸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강론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합의하면서 일단 첫 발을 띄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특별검사가요. 지금 특검이 가면 보통 시간이 한 달 반 정도는 평균 걸리는 것이고 네. 길게 되면 80일까지도 걸린다. 그렇다면 그랬죠. 이거 사실 말만 무성하게 하고는 좀 성과가 좀 부진한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것이 네. 지금 4.7일 선거 앞두고 서로 특검이나 이런 전수조사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이런 시간은 식으로 많지가 않아요. 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이 특검이라는 거는 원래 어떤 수사 특별하게 좀 수사를 좁고 깊게 들여다봐야 될 사안 같은 경우에 특검이 유효한 것인데 지금 700명이 넘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또 특검으로 넘기는 그 과정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드는데 이거 조금 그냥 조용하게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국면 전환용 특검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은 그냥 넘어가진 않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LH 신도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순서를 정하자면은 그 현 정부의 LH부터 먼저 깊게 조사를 신도시 하고 관련부터. 3기 신도시부터 하고 그다음에 또 넉넉한 기간을 둬서 아까 말했듯이 5년 전까지 아니면 10년 전까지 그렇죠. 부동산 적폐가 있어온 역사를 한번 훑어보는 거는 나쁘지 않겠다 싶은데 네. 이거를 선거용으로 그냥 앞에서 말만 하는 식으로 간다는 거는 좀 위험한 소지가 있다. 이를테면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다 하겠다고 말은 해요. 그게 제일 여야가. 쉬운 거 아닙니까? 하는데 네. 실제로 이것도 맹탕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본인 외에 가족이라든가 친척까지 그렇죠.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할 것인가 여야가 저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정치권에서 이런 말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 적폐 청산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검 같은 경우에 실제로 특검 무용론도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열 몇 번의 특검이 있었지만은 최순실 특검 빼고는 별로 그렇게 유용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일단은 국회의원의 먼 친인척 16촌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지만 현재 공직자윤리법 일반적으로 4급 이상이라던가 결제와 관련된 공무원이나 그렇죠. 공공기관장들이 하고 있는 범위를 일단 적용을 해서 한번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여러 가지 금융정보 또 토지거래와 관련한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일단 첫 발을 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본인이 투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국회 교통위원회에 만약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관련법 개정이 그렇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과거 특검하고 지금 특검하고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특검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것에 집중될 것이 있죠. 근데 부동산 거래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남의 대리인을 세우지 않은 이상은 기록에 남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재산권 주장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특검이 조금 정치적인 사안이라던가 밝히기 어려운 부분보다는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박사님 말씀 중에서 제가 정말 공감하는 부분은 이게 갑자기 여론에 떠밀려서 지금 여야가 하는 형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을 이걸 쓰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제사를 깎아낸다는 심정으로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야 지도부도 그렇고 원내대표단도 그렇고 협상단도 이거는 선거나 국면전화용이나 정쟁으로 쓰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렇죠. 이 부동산 망국병이라고 불리는 투기 근절하는 측면에서 한번 좀 접근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 특검을 발족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라도 지금 770여 명이 투입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만들어진다면은 고위급 어떤 관료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정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수사의 범위를 좁히지 않는다면 5년까지 특검이 다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무리되는 주장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든 빨리 이제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뉴스는
그 한인 등 아시아계 여성 6명을 포함해서 8명이 숨진 최근 애틀란타 총격 사건 상당히 우리에게 이제 충격을 줬었는데 증오 범죄에 지금 반대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계 지도자들을 만났다고 하고요. 자, 근데 이 용의자가 증오 범죄 혐의가 적용될지 이 부분이 이제 불투명하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 저희가 정리해 보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같이 한번 또 고민해 보죠. 최근 미국에 있는 수사당국에 있는 한 관계자가 이 총격을 한 검거된 인물에 대해서 약간 동정론을 하는 듯한 발언이 굉장히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 발언 핵심이 성중독자라는 거였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개인의 문제인 성중독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 범죄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일단 8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중에 6명이 아시아인 게이고요. 그렇죠. 4명이 한인 여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개인의 일탈로 볼 문제냐. 증오 범죄로 기소도 해야 되고 처벌돼야 되고 나아가서 바이든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곳곳에서 관련 시위도 열리고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산드라오. 이제 우리 한국계 배우 할 때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산드라오도 마이크를 잡고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지금 총을 쏴서 기소된 인물의 혐의가 살인 혐의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증오 범죄를 해야 된다라고 하냐? 증오 범죄에 관련한 법이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제정이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적으로 따로 증오 범죄로 기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방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는 증오 범죄에 대한 법적 개정도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하나 나오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경찰이 지금 이것을 개인의 일탈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증오 범죄라는 차에서 처음부터 기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배심원단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를 객관적으로 해라. 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증오 범죄로 가중 처벌된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은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연방법 같은 경우에도 증오 범죄를 적용하려면 그게 입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인종, 성별 이런 것 때문에 차별을 받은 증거, 예를 들면 뭐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인터넷 게시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범행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경찰에서 그런 증거를 확보를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왜 경찰관 말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규탄을 하고 있냐면 제가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면 이 수사를 담당했던 인물이 과거에 올린 SNS를 보니까 코로나19 중국에서 수입된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쓴 티셔츠 사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사람 자체가 특정 인종에 대해서 혐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 일을 계기로 과연 증오 범죄법이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점도 관심사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증오 범죄로 이제 기소될 가능성이 왠지 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여론도 그렇고 이 증오 범죄를 지금 계속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는 같은데요. 그것이 과연 법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좀 들고, 어떻게 보십니까?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고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종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백인 우월주의가 좀 있는 데다가 다양한 소수 인종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흑인이라든가 뭐 유대인이라든가 유색 인종들에 대해서 흑인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한 1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목소리를 많이 냈었죠. 근데 아시아계 같은 경우에는 한 6%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2,400만 명 정도 되는데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해서 어떤 이런 인종차별적인 그런 폭력이나 행태가 많았는데 그동안 별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시아계라는 게 하나의 어떤 정체성으로 형성되는 그룹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를테면은 미국인이 봤을 때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다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들 각자는 각각의 또 정체성이 있잖아요. 나는 중국인, 다르죠. 나는 예. 한국인. 왜 나보고 중국인이라고 하지? 나는 한국인인데 나 왜 또 일본인이라고 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아시아계가 전체적으로 정체성을 갖기가 어렵다 보니까 공동으로 연대해서 대응하기가 많이 어려웠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는 이들이 이제 여기에 언어 문제도 있고요. 네. 또 체류 자격 문제라든가 또 보복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범죄가 일어나도 신고를 많이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건으로 인해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연대해야 된다라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나가던 중국인 할아버지를 뒤에서 떠밀어서 그냥 사망하게 한 그렇죠. 경우도 있었고요. 한국인, 미국계 한국인에게 너네 나라로 가라 이런 예.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유독 한 1, 2년 사이에 미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이런 혐오 표현이라든가 범죄가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전 트럼프 대통령 때 벌써 이런 코로나19에 대해서 중국 바이러스라는 이야기를 그랬었죠. 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계에 대한 어떤 혐오의 어떤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정착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결국 또 범죄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여성들이 주된 이런 타겟이었고 네. 또 이게 아시아계였다.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인종에 차별한 어떤 증오범죄일 수도 있고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일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집계를 해보니까요. 네. 지난해 3월 19일부터 올해 한 2월 2일까지 그 범죄 관련 접수, 주로 이제 아시아계 관련 증오범죄로 추정이 되는 범죄가 3,800건이나 신고가 접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앞으로도 이런 범죄가 또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다른 시민들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우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다인종주의를 상징하는데 애틀랜타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경찰에서도 아마 초기에 발표했다가 아마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조금 더 수사를 공정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하나는 박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침묵이 결국은 똑같은 현상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말 집회를 보면 뭐 아시아계, 태평양계 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라던가 또 꼭 아시아계가 아닌 미국의 정치인들도 미국이 증오범죄의 피난처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법 개정도 이뤄지고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좀 안타까운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제도 개선으로도 좀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 시위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를 멈춰라라는 피켓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피켓에 적혀 있는 문구가 증오는 바이러스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증오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다. 그렇죠. 증오 감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세계 시민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으로도 저희가 관련 보도는 좀 챙겨서 또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4.7 재보선을 앞두고 현재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결혼하지 않은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는 지금 보도가 나와서 저희가 뭐 좀 작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짚어봤습니다. 전혜원 평론가께서 관련 내용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조금 얘기해 보죠.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무서운 법이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던가 그렇죠. 또는 뭐 기소까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해서 공직선거법 60조 3항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 후보자가 지정한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뭐 활동보존이라던가 지정한 1명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게 한번 개정이 돼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 후보자가 지정한 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렇다면 직계 좀비속 이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지정이 안 돼 있다. 그렇죠. 자, 예. 만약에 출마한 사람이 미혼이에요. 예. 직계 좀비속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직계 좀비속이 뭐 많으면 한 6명 정도 된다고 쳐요. 불리한 구도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럼 이것은 결혼으로 인한 사실상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 사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지정한다 이런 표현도 배우자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 예비 후보들이나 뭐 후보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배우자 직계좀비속 개념 넣지 말자. 그냥 선거 운동 원준 몇 명 이렇게 통일해 놓는다면 후보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직선거법상 재산증고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65조 8항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인데 네. 직계 좀비속이면 딸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혼인한 딸은 또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후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편하다. 뭐 일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결혼한 딸은 출가 외인이니까 안 넣어도 된다라는 좀 가부장적 시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변화는 필요할 것 같으네요. 보통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치를 하는 경우가 이제 여성이 엄마가 나가는 것보다 많거든요. 예. 그런데 현실 정치 풍토를 보면 아버지가 정치 운동을 할 때 가족들이 다 동원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돼요. 근데 사실은 아내나 가족들이 그 정치의 가족이 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 운동에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저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서 또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선거운동에서 어떤 가족들이 동원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후보자 재산 신고할 때 뭐 출가한 딸이라든가 외조부모 이렇게 다 제외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재산 신고를 조금 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은 요즘 뭐 딸아들 할 것 없이 재산을 다 똑같죠. 서로 나누고 또 외가 쪽에서도 많이 받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 뺀다는 것은 남녀 평등을 떠나서 재산을 좀 축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듭니다. 아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딸은 들어가는데 결혼한 딸은 뺀다. 이게 예전의 사고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출가 외인, 이 집 식구 아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 기대로 볼 때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선거운동하는 것도 기준을 왜 처음부터 배우자로나 직계 좀비속으로 놨느냐. 처음부터 지금 지적이 나오듯이 후보자가 지정한 몇 명 해놨으면 이런 논란이 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 곳곳에 이 과거의 가족에 대한 전통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됐다. 되게 가부장적이죠.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이 당연히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청년 정치가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그렇습니다. 걸림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